그냥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죠. 이 아래쪽이 북쪽이다. 그럼 이쪽은 남쪽이 될 테고, 이쪽은 동쪽이 될 테고, 그죠?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정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서남북에다가 사람들은 다 연결을 시켰죠. 동양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추우니까 북쪽이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우니까 남쪽은 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니까, 해 뜨는 거는 1년에서는 만물이 깨어나는 봄의 비유가 되니까 동쪽이 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쪽은 가을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어떤 방위도를 동양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서양의 방위도는 완전히 거꾸로이긴 한데요. 일단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선을 좌오선이라고 하죠. 좌오선. 시계를 배치하자고 하자면 여기가 오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좌시가 되는 거죠. 예. 밤 가장 깊은 때 좌시, 낮 한가운데 오시. 예. 요거를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좌우선이라고 하고, 요 좌우선이 의미하는 바는 1년의 사시사철 중에서는 동지와 하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요 좌월, 우리가 하루, 동양에서는 자축이면 진서어미로 하루의 시간을 표시를 했는데, 하루에 밤이 가장 깊을 때를 자시라고 하지만, 하루가 아니라 1년을 펼쳐놓고,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깊을 때를 좌월이라고 하는 거죠. 좌월이 음력으로는 11월, 양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하죠. 그래서 대략 12월 21일, 22일 이때가 양력으로 동지가 들어오는 때입니다. 동지가 들어오는 때고 6월 21일이 맞은편에서 하지가 들어오는 때죠. 그래서 하지가 얼마 전에 지났죠. 이렇게 동지와 하지를 잇는 요선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로선이 있다면 가로선이 또 있겠죠. 가로선은 춘분과 추근을 잇는 선이 되겠죠. 춘추근을 잇는 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2분 2지, 즉 춘분과 추근 요걸 2분이라고 하고 동지와 하지 이걸 2지라고 하죠. 2분 2지가 인류가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 계절의 규율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문명을 위한 기초적인 세계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지하지, 춘분추분. 근데 이제 1년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받는가 하는 게 동양과 서양의 전통이 조금 다릅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동지부터 1년의 출발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입춘 시점쯤에 설날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동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1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동양이건 서양이건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동양에서는 동지를 1년의 출발점으로 봤던 이유가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죠. 그 전까지는 밤이 제일 길었다가 최장으로 길었다가 동지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의미하는 바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는 양기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양기운이 시작되는 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기운이 조금씩 정대한다. 이 양기운이 정대했다가 최고치에 올랐다가 사그라들었다가 하면서 1년의 순환을 이루어낸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기운이 정대하기 시작하는 동짓날을 1년의 출발점으로 많은 제천 행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양기운이 이렇게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생명체에 이 영향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활기를 띠고 바깥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때는 동기 때 바로 깨어나는 건 아닌 거죠. 예, 햇볕이 조금씩 일조량이 조금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땅은 춥고 동면에서 동물들은 깨지 않았고 싹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깨어날 때 또 싹이 나올 때 이거는 충분을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충분을 전후로 해서 나오게 돼서 생명의 활동, 생명의 약동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충분 때나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동지 때는 일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충분히 지나고 나면 생명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잡는가 하는 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동양에서는 기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동기대를 1년의 시작점으로 잡았고, 서양에서는, 여기서 서양이라고 하는 건 서양의 대부분의 많은 어떤 그 문명의 기초 인식 틀들이 연유한 거는, 기원한 거는 대체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시기에 정해진 건데,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춘분을 1년의 시작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서양 문화 속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가 왜 먼저 드리는가 하면, 1년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을 한다는 것은 원운동을 하는 건데, 원의 시작과 끝을 잡는다는 건 상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다가 시작점을, 출발점을 잡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건데, 동양에서는 기운의 발생을 이유로 해서, 서양에서는 생명의 약동을 이유로 해서 각각 동지와 춘분을 1년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슈타인의 영혼 달력을 보면 우리 동양에서도 음과 양이라는 식으로 세계를 이원적으로 파악을 하죠. 일단 이원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 이 이원적인 두 개의 극적, 대극적인 기운들이 어떻게 서로 어울리고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배율이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많은 현상들이 펼쳐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배율이 어떻게 되고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오행으로 전개가 되고, 복합토성수라고 하는 오행의 상태로 전개가 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들이 조금 복합적이 되면서 516이라는 개념도 있고, 식간십이지라는 개념도 있고, 뭐 구궁, 그 팔풍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개념들로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유기타배라는 개념도 있고, 11,520가지로 물류분분, 사물을 분류하는 어떤 체계들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건 무조건 음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극적인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걸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했던 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제 동양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음양오행론인 거죠. 음양오행론, 또 주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 성리학적 혹은 주역적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 요게 음양의 하나의 어떤 상호작용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렇게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서양에는 과연 없느냐 하면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양에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과학을 만들어냈던 합리적, 경험적, 실증적 이런 그 서구의 사상적 전통들이 지금은 주류고 지배적이죠. 주류고 지배적이지만 늘 이랬던 것은 아니고, 시대마다 조금씩 변천을 해왔습니다만, 오히려 고대 서양 사상, 특히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 이전의 서양 사상들은 동양의 음양오행론하고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유기 전체적인 세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대극적인 힘들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이런 그와 거의 유사한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의 사상적인 뿌리는,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려고 이제 모여 있는데, 발도르프 교육의 일종의 세계관적 혹은 사상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지학은 영어로는 안트로포스피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지적 이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근데 이 인지학은 또 신지학이라고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지학은 테오스피라고 해서 신에 대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신지학은 2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내지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을 하나의, 동양에서는 인격화된 신의 관념은 없는 상태로 자연의 어떤 도리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도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이것이 신의 작용이다. 서구에서 말하는 신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나 동양에서 도라고 말하는 게 거의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양은 인격화된 신은 없지만 자연의 흐름을 신성으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양은 반면에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인격화된 신이 세상을 주재한다라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서양에서도 동양처럼 신이 인격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던 사상이 고대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때부터 있었고 이 신이 동양에서 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우주자연을 움직여내는 운동 변화의 힘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운동 변화의 힘을 힘과 질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신성을 내면화해서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곧바로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도리에 따라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상으로 이해를 했던 전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전통들이 이제 근호시즘이라든가 영지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전통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도르프 교육의 뿌리는 위로는 신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적 전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흐름 속에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이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서구에서는 비주류인 거죠. 비주류이지만 동양과 비교를 해보자면 동양은 근대 문명에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양, 오행, 성리학적 세계관 이런 것이 오히려 주류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의 비주류가 동양의 주류였고 서양에서는 이것이 한 2000년 정도 카톨릭에 의해서 탄압받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론화의 장에서 밀려나고 억압당했던 세계관이었는데 동양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세계관으로 오랫동안 근대 직전까지도 문명을 꾸려왔다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대비가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음양의 교호작용, 상호작용으로 세계의 만물의 어떤 운동 변화가 천태만상이 펼쳐진다 라고 하는 요 사상을 슈타이너도 가지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점은 문화적으로 동양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1년의 시작을 동양에서는 동지하지를 좌우선을 중심으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주축을 중심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주가 춘분 다음 첫째 주를 일주로 잡습니다. 1년에 52주 아닙니까? 1년에 52주인데 시작점을 춘분 다음 첫째 주를 일주라고 잡는다. 그럼 춘분 직전 마지막 주를 52주라고 잡는 거죠. 그래서 춘분이 대체로 3월 말 4월 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4월 첫 주가 보통 일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음양을 나누는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칠판이 이게 붙어 있어서 그냥 말씀으로 드립니다. 동양은 이렇게 세로선으로 나눠놓고 이쪽은 양, 이쪽은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서양은 이렇게 가로선으로 나눠놓고 위쪽은 양, 아래쪽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게 비단 대립적인 힘인 것만이 아니고 일종의 대칭성을 가집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오른손을 왼손 들지 않습니까? 네. 반대이기는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일종의 뒤집어져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동양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영혼 달력에 직접 관련된 얘기만 하자면 영혼 달력에서는 추분부터 추분에 이르는 요 시기를 현실의 어떤 양적인 생명의 약동들이 확 전개가 되고 펼쳐지는 때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러면 추분부터 충분에 이르는 이 시기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로 숨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요 때는 영적인 힘이 주재하는 때고, 거꾸로 이렇게 생명의 약동이 확 펼쳐져 있을 때에는 영적인 거하고는 반대되는 거. 영적인 거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리 감각적인 것들의 세계라고 봅니다. 인간한테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도 있고 물리적인 외적 세계하고 접촉해 있는 감각도 있는데 인간한테는 말하자면 감각의 세계,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감각의 세계가 펼쳐지고 추분부터 이제 춘분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내면의 어떤 심성이 뭔가 불출거리는 이런 시기가 펼쳐집니다.
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달력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딱 펼쳐놓고 요 위로는 현실 감각의 세계,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가정 아래 첫 번째 주하고 마지막 주가 52주인데 52주하고 첫 번째 주하고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주하고 52주하고 일종의 대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하고 51주하고 대칭이 되겠죠. 세 번째 주하고 50주하고 대칭이 되고, 네 번째 주하고 49주하고 대칭이 되고, 그런 식으로 대칭 관계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대칭이 쭉 이루어지면 추분선에서 여기도 또 꼭지점을 이루면서 대칭을 이루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때 하지 지나고 요 다음 주인데요. 그럼 요쯤 되겠죠. 요쯤하고 여기 1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쯤하고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대칭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써요. 자, 영혼 달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제 아침마다 영혼 달력을 볼 거니까 기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대칭이 된다고 했을 때 일종의 자연의 영혼 달력 도대체 왜 쓴 거냐? 슈타인저가 영혼 달력을 왜 썼냐 하면 동양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서양에서는 기술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기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우주와 자연과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우주가 어떻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태양계 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천문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고대 천문학이 관측, 대상으로 삼았던 별들의 움직임, 그건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태양계를 벗어나는 먼 항성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있었지만 멀리 있는 항성들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에 마치 프리즘처럼 혹은 어떤 리트머스지처럼 행성의 작용을 펼쳐서 결국 지구에 기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양이나 서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항성들에 대한 이해는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28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천 개의 별자리에 대한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이 실제로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작용입니다. 결국 이걸로 수렴돼서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우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작용은 실제적인 범위는 태양계다.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의 작용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슈타이너도 별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아예 그냥 직접 썼어요. 이런 거를 아예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그리고 인간, 또 인간의 심신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사회구조, 이런 것들의 내적인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냐 없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심리학적인 그런들은 당연히 이게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서 우주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지구의 동식물도 영향을 받고 인간의 심신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떤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고, 자연의 움직임과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흐름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대기 상태의 변화가 인간의 내면을 건드려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내면의 변화,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서 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 성격이 요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는 이 흐름들이 미래의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거꾸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대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조만간에 어떤 다채로운 현실 감각의 세계로 뽑힐 것이다. 이걸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식으로 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 달력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고
시를 읽으면 뭐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시를 읽으면, 이제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왜 이 시기에 나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영혼 달려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 시가 갖고 있는 큰 어떤 흐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감각의 높이에서 산다. 여기서 이 높이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정. 자, 지금도 하지 지나고 그 다음 주잖아요. 하지 지나고 그 다음 주 아니에요. 하지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가 절정이죠. 우리는 지금 감각의 세계에 있잖아요. 6월달. 예. 현실 감각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의 높이에서 하지가 절정이었고 그 절정에서 지금 한 주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불같은 세계에서 나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요 밑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영성에서 이제 조금 이따 발그루프 제가 개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발그루프는 인간의 신체,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런 것들이 위계화되어 있으면서도 다 같이 묶여 있다. 인간이 3차원에 혼합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내 혼 깊은 곳에 불타오르는 신들의 진실한 말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영계에서 내 혼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에서 내 혼을 어느 방향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지에 살고 있고 감각이 절정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다채로운 어떤 화려한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칸트 철학식으로 말하자면 미래가 나를 잡아당긴다. 이걸 목적인이라고 얘기하죠. 목적인.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의식은 대체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언어 구조가 논리적이라고. 근데 언어 구조의 논리성은 보통 원인 결과 관계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원인 결과 관계는 과거가 원인이고 지금이 결과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선행하고 결과는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인이 미래에 있고 오히려 그 미래에 있는 원인이 현실을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의 사물들은 자연 법칙에 매여있는 사물들은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목적률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한다든가 이념을 설정한다든가 가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념, 목적 이런 것들은 현재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상향을 가진다. 목표를 가진다. 그건 현재 없는 것들입니다.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지만 미래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치로 인해서 현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요거를 이제 칸트는 규제적 이념이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규제적 이념이다. 멀리 있는 목적이, 미래에 있는 목적이 현재의 현실을 규제한다. 그런 거 많죠. 수많은 유토피아전들이 전부 규제적 이념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상향이 올 거야. 그 이상향 반대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종교적으로는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규제적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래 마치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진실한 말이 있어서 지금 감각의 높이에 있는 혼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각의 세계, 혼의 세계에 살고 감각의 세계가 동시에 혼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혼의 세계의 절정에 살고 있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세계하고 맞닿아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근원들이 너의 영적 인연을 예지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한다는 것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는 네가 곧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네가 곧 알게 될 거다. 네가 향하고 있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걸 의미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감각 세계에 있는 폰한테는 영의 세계가 곧 다가온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꾸로 영의 세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의 약동의 시기가 곧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시가 대꾸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대꾸가 되죠. 내가 감각의 높이에서 살 때, 여기에서는 내가 영속에 살 때 이러잖아요. 여기 바로 대꾸입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혼의 뿌리, 이 혼의 뿌리가 영입니다. 내가 혼의 뿌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이건 한참 겨울이잖아요. 1월달.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에서 흘러나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발도르프에서는 영성을 얻었다, 혹은 신성을 내면화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유로워졌다, 인성으로 나타날 때에는 자유로운 어떤 영성을 획득한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 동기는 사랑뿐이다 라고 하는 게 자유의 철학의 결론인데, 물론 그때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상 통용어로 얘기하는 애착적인 감정하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성격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영성 속에서는 영성의 힘은 사랑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흘러나와 공허한 자아를 채우는, 자, 1년 4계절에 어디에서든지 우주 전체에 일종의 주체적 의지가 만연하다고 보고 그 자체를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인간의 개별적인 퍼스널리티 혹은 에고, 이걸 연상시키면 전부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특히 우주적 차원에서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공허하다 그랬어요. 이게 왜 공허하다 그랬는가 하면, 이게 뭐가 꽉 찼다거나 비었다거나 감각의 세계가 펼쳐지면 사물들이 현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찼다고 보는 거고, 그것들이 쓰러지고 나서 영적인 힘만 남아있을 때는 비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 어느 곳에든지 자아는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이 영계에 있는 때에는 비어있는 때예요. 자아가 내용물이 텅 비어있어. 근데 앞으로 차오를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자아를 채우는 우주적 계시에 불같은 힘이 있다. 이 말은 곧 어떤 다양한 현실적인 생명의 약동으로 이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혼단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감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고, 영혼단력이 52주니까 26쌍이잖아요. 26개 쌍. 26개 쌍을 놓고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아, 지금 계절에 어떤 상태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완미해보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구조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심신의 흐름을 연결시킨 그 흐름을 묘사하다고 만들어진 대서사시다 라고 하는 게 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